중세와 현대, 암울한 시간의 대비책. 중세와 현대를 비교해봅니다. 앞날을 대비하고자 함이고 현재의 어둠을 제대로 진단하고자 함입니다. 다소 씁쓸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어둠이라 해도 우리들의 고유한 시간이고 침울하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실존이기에 포장하거나 희석하지 않고 정직하게 서술합니다. 포스트 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라는 1970년대 쓴 에코의 에세이 모음집 속에 새로운 중세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라는 챕터를 재구성했습니다. 중세와 평생토록 씨름했던 철학자가 현대와 유사한 점을 피력했죠. 중세와 현대의 공통점을 수색한 그의 7가지 예시를 통해 우리의 앞날을 전투적으로 대비해 봅니다. 첫째, 고전적인 인간상의 소멸입니다. 두려움을 몰랐던 로마인이 사라졌듯 모험을 즐기던 뉴요커 또한 소멸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고전적 품격을 얻은 기업가는 더 이상 초인류 도시의 꿈이 아니죠. 고전의 제일 조건은 성숙입니다. 성숙이란 전체의 역사에 나 자신을 맡기는 행위죠. 호메로스와 같은 시를 쓸 수 없었기에 제 작품을 불태우고 싶었으나 로마라는 전체 운명을 거부할 수 없어 아우구스투스에게 시의 권리를 남겼던 베르길리우스처럼 민주주의라는 거대 서사의 진전을 위해 전쟁을 지지했던 막스 베버의 포부처럼 고전이란 말은 역사적 운명에 자신의 명운을 맡기는 성숙한 인간을 뜻합니다. 자긍심이 낮아진 오늘날에는 사라진 인간상이죠. 둘째, 중앙 권력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형식적인 요식 절차에 불과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펜타곤이나 FBI의 정책이 백악관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일마다 읽는 신문의 흔한 기사거리가 되어버렸죠. 정부는 이제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진보의 대변자를 뽑아도 그들은 소수 기득권들을 대변하곤 하죠. 고전적 인간상까지 사라졌으니 선거로 뽑힌 그들 또한 우리와 비슷한 범인인 터라 운명을 걸고 나라를 바꿀 의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람들은 호소할 일이 있어도 더 이상 관료제도나 국가가 조정하는 여러 기능단체가 아니라 빽이나 효과적인 압력에 매달리게 되었죠. 예컨대 1979년 10월 뉴욕 교도소의 폭동 당시 시장인 존 린제이는 진정하라는 호소만 계속할 뿐 중재 작업은 죄수와 간수, 저널리스트들과 교도소 당국 간의 TV 중계를 통해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소멸한 시대는 중세적 사회의 특징이죠. 셋째, 지역의 요새화입니다. 사적인 구역이 점점 더 사유화되는 현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은 거대한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고 경찰은 대기업이 고용된 사설 용병보다 무력합니다. 이탈리아 지략자 주세페 사코는 지역의 요새화를 이렇게 표현했죠. 사회에서 통합을 거부하는 일련의 소수파들은 일종의 씨족을 이루며 모든 씨족은 도시의 여러 지역에 자신들만을 위한 성을 쌓는다. 오늘날의 대표적 요새는 족벌 기업이 마련한 센터입니다. 접근 불가한 구역이죠. 이는 항시적인 내전 상태를 방증하기도 합니다. 몇몇 특권 세력들에게 독점된 공간은 중세의 혼인관계처럼 닫힌 인맥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점점 더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몇몇 고가 아파트의 닫힌 문화도 지역의 요새화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서로가 불신한 세계이기에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외부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습관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인식했던 중세처럼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죠. 넷째, 새로운 유목생활의 시작입니다. 캠핑족, 배난족과 같은 안정된 정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죠. 중세 때도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나 예루살렘까지 평생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거의 불안은 이와 같은 유목적 본능을 일깨우고 있죠. 여행 광풍은 식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부유하면서 잠시 만난 찰나의 우정만을 갈구합니다. 죽음의 마지막 날이 실로 걱정되는 풍경이지만 그 공포를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바쁘게 떠다니겠죠. 여행과 삶이 동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전통은 무의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 또한 비용에 불과합니다. 대를 물려주는 것에 희망을 걸지 않는 현상은 분명 중세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다섯째, 불안감의 증폭입니다.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강화되고 있죠. 종말에 대한 불안감도 팽배합니다. 무슬림들이 각광받고 타투가 유행하며 점괘가 새로운 소비 시장이 되고 있죠. 전통적 종교인들까지 설교를 위해선 도사들의 그 직관적 능력을 학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상적 기적쇼의 연출가가 되어야 하죠. 중세에는 밤에 습속을 방황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습속에 악령이 살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감히 가벼운 마음으로 도시의 문 밖으로 나서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의 백인 중산층들도 이러한 상황에 익숙합니다. 이들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센트럴파크로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지요. 특히 할렘행 전철을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나마 좋은 상황이지만 지방은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지배할 때 인간의 잔인한 욕망 또한 증폭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기적을 바라는 비합리적 습관을 중세처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섯째, 난민의 증가입니다. 추방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들은 공공단체의 자선에 기대해 살아가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격리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은 증가되고 있죠. 상생이 문제되지 않고 추방된 사람들의 관리만을 문제 삼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적 없는 사람들의 증가는 고향 잃은 인간의 암담함과 같고 부모 없는 자식의 고독과 같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습관 또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중세적 세상의 주저한 풍경이죠. 일곱째, 학문의 경직화입니다. 형식이 강조되고 인형이 우선되며 진리를 향한 순수한 주관은 나쁜 학문적 태도가 되고 있죠. 이러한 형식주의적이고 반역사주의적 학문적 경향은 진리를 유의화일치시키고 실용적 교양의 실존적 성찰을 대리합니다. 이때 철학은 엄숙한 이론가인 대학 교수들과 맹로한적 행동파인 미디어 논객들 사이의 긴장만으로 작동하죠. 이제 학문은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적 경직 세력과 전통을 파괴해 이득을 취하려는 도치적 지식계층의 파벌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문의 혁신이 막힌 시대의 학교는 수도원과도 닮아가고 있죠. 에코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골의 어느 궁벽한 곳에 있으며 사방에는 벽이 둘러서 있고 야만적인 불황자 무리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며 세상사에는 초연한 가운데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승려들이 사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만큼 수도원과 비슷한 곳은 없을 것이다. 정리합니다. 중세와 현대의 유사점은 첫째, 고전적인 인간상의 소멸, 둘째, 중앙 권력의 위기, 셋째, 지역의 요새화, 넷째, 새로운 유목 생활의 시작, 다섯째, 불안감의 증폭, 여섯째, 난민의 증가, 일곱째, 학문의 경직화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어두운 시선은 마치 중세를 지옥이라 전제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중세에도 사람들은 숨을 쉬고 웃고 울며 사랑하며 살았는데도 말이죠. 따라서 벌써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화무쌍에 대응하려는 의욕이 식지 않으면 앞날의 어둠은 개선 가능한 업보가 될 수 있죠. 에코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중세는 새로운 적응 방식을 요구하는 변화무쌍한 시기가 될 것이다. 문제는 과거를 과학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기보다 오히려 갈등의 논리 속으로 파고들어가 카오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가설적인 명제를 설정하는 데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뜻이고 높은 배짱을 장착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한 중세적 몰락 속에서도 철학을 보존하고 문자를 아꼈던 과거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희망의 원리의 저자 에른스트 블로우의 책 서양 중세 르네상스 철학 강의에 남긴 글을 읽어봅니다. 중세 초기에는 균열을 느낄 정도로 사회체제가 변화했으며 사람들은 지상의 행복 내지 현세만을 중시하는 고대의 사상적 특성에 반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이라든가 사물을 서술하는 방법론적인 형태에 있어서 고대 철학이 전통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렇습니다. 학문은 언제나 길게 보죠. 위기일수록 인류가 주저한 놀라움의 언어들을 돋봐보고 다듬으며 앞날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세 때는 책을 쓰고 유통시키는 작업 자체가 놀라운 행위였습니다. 당시 책은 죄다 양피지와 같은 필사본이었기에 손으로 직접 단단한 집중력을 유지한 채 문자를 베껴 써야 했죠. 그들은 문자에 목숨을 걸었고 심지어 관능까지 느꼈습니다.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 수도사들이 도서관에 들어가 환호하는 장면은 암흑의 시간에 문자의 빛을 수색하는 절정의 인간을 묘사하고 있죠. 그들의 꿈은 문자에 빠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초고도화된 정신만이 누릴 수 있는 품격이죠. 어둠을 이겨내는 파괴적인 칼이자 빛을 형상하는 날렵한 붓이 문자입니다. 우리에게 실용적인 학습이 아니라 갈등의 논리 속으로 파고들어가 카오스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 명제를 수립하는 존재론적 공부가 필요한 이유죠. 중세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의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보물처럼 파묻어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새롭게 해석하고 사용하고 적응시키며 카오스적 혼돈에서 중심을 찾아갔죠. 비록 외양은 매우 활력없고 교조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역설적이게도 중세는 문화혁명의 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일관된 인간의 면면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린 중국인들이 누군가를 저지하기 위해 발명한 말인 흥미로운 시대를 잘 살아봐 라는 비아냥거림을 좋아 한번 잘 살아보지 라 자신있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 중세를 가기 전에 부활을 편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은 불가할지 모르나 한국은 여태 틈새가 남아있지요. 세계의 물결에서
이방인처럼 버려진 장소가 바로 역사 속의 한반도였으니까요. 철저한 비주류성은 오히려 어둠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변방의 아일랜드에서 수도원 문화가 시작되었듯, 변방의 나폴리에서 의식주 혁명이 태동되었듯, 변방의 몽골이 세계의 지도를 바꿀 수 있었듯, 우리 또한 이 어둠으로의 진입을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단, 단서가 붙겠죠. 중세는 시각 문명입니다. 성당은 돌로 된 거대한 책으로 실제로 선전 플랜카드와 TV 스크린 기능을 했었죠. 따라서 시각 문명에 저항할 수 있을 때 중세는 대비될 수 있습니다. 중세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을 감히 주장합니다. 모니터를 끄라. 흥미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단, 페이퍼 르네상스만은 예로 하기로 합니다. 안녕. Paper Renaissance